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전담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주 경찰국이 본격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집단 행동을 국기문란이라고 경고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내 개혁을 시사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14만 경찰이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를 열자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비판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당무 불개입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 대표 징계 과정에서 윤심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던 강력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8%포인트 내린 2.1%로 전망했는데 IMF는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자율적인 거리 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부활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31년 전 경찰청 독립 법안을 당시 민자당,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 계열이 날치기 처리했고 평민당, 지금의 민주당 계열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찰법의 날치기 될 우려가 통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법 날치기 통과해버렸죠? 가결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난을 중대한 기강문란이라고 공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여기 발맞추듯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출범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입법 예고부터 국무회의까지 열흘이 걸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거 치안본부의 부활, 경찰 장악이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보다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광석과 같이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조직법을 뛰어넘는 방식인 만큼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기문란이다, 부하 뇌동하는 행위다.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역시 경찰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있죠. 집단 회의를 주도한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을 기강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 행안부와 경찰청이 조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던 윤 대통령이 경찰국 논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는 등 경찰 이슈에 잇따라 기강문란 표현을 꺼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에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인데 지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경찰국 반대 측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방안에 반박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일각에선 정부가 총경 전보 인사를 빠르게 단행해 집단 회의를 주도한 간부들의 반발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지만 경찰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에 팀장급들만 모여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14만 전체 경찰관 회의로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다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추가 단체 행동 자제를 요청하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내부망에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이번 주말 경위 경감급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은 뜨거운 요청으로 인해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이 글엔 단숨에 700여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1인 시위와 각종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회의하는 것으로만으로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습니까? 총경급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던 류삼영 총경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류 총경은 기자회견 이후 경찰 전체 회의를 자제하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 모임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 제시와 항의만으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국회 논의 등을 지켜보자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청은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지방경찰청장 주재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 정책으로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한 한동훈 장관. 핵심 과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약화된 검찰의 수사 기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전문 수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회복시켜 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발생한 수사 공백 문제 원인을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에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던 어제 세제 개편의 문제점과 전기료 인상의 주범이 누구냐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정작 관심은 또다시 경찰국에 쏠렸는데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쿠데타 발언 철회 요구에 장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해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이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균형 있게. 국민의힘은 전기료 인상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맞공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은 한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 늘어났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정작 관심은 경찰국을 둘러싼 쿠데타 발언 취소 여부에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이 무슨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상명하복의 그러한 그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한 절실성을 좀 표현하는. 철회하십시오.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실내가 좀 시끄러워가지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두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언급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이 대표 징계가 잘 됐다는 취지로 말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 시각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휴대전화에 찍힌 장면입니다. SNS 메시지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나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말하자 권 대행이 대통령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겠다고 답합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윤리위 징계로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권대행 체제로 바뀐 게 잘 됐다는 평가를 직접 한 겁니다. 윤리위 징계 전후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달리 개입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언급인 셈입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대표는 SNS에 울릉도를 다녀온 소회만 올리며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지시사항은 없었지만 어쨌든 당무 개입이라고 볼 만한 얘기는 했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 대행이 입장을 밝힐 거라며 권 대행에게 공을 넘겼고
권 대행은 부주의로 사적 대화 내용을 노출해 죄송하다면서도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다. 즉 윤 대통령 본심이 아니라 떠도는 표현을 쓴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 싸움을 진두지휘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확진자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감염자 숫자는 10만 명에 육박했고요. 오늘은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탓입니다.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BA5에 감염되면서 사실상 BA5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BA2.75까지 번지고 있어 다음 달이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려대로 얼마 전 서울 잠실에서 있었던 싸이 흠뻑쇼와 슈퍼주니어 공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싸이의 흠뻑쇼. 300톤의 물이 뿌려지는데 관객 모두 다닥다닥부터 공연을 즐깁니다. 이때는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접어들 무렵으로 방역당국은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수 마스크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예방 효과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젖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지만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최근 확진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흠뻑쇼가 15일이었고요. 19일에 확진됐어요. 엄청 좁았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엄청 가까웠고 콘서트 특성상 이제 물도 뿌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유사하게 여름휴가철 수영장과 해수욕장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특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2.3%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더 많이 내려잡았는데요.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은 물론 OECD 등 국제기구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최은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0.2%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게다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0.8%포인트나 내려잡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중국의 성장 둔화,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감소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는 2% 중반에 가까운 성장률을 전망해 왔었는데 2% 초중반 혹은 2%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내년도에 좀 더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IMF는 세계 경제의 두 엔진이라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1.4%포인트와 1.1%포인트씩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걱정도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86.0포인트로 전월 대비 무려 1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퍼졌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하락폭이 큰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7%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오르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그룹이 미국에서 29조 규모의 신규 투자 발표를 하겠다고 하자 역사적 발표라며 반겼습니다. 방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대면 면담이 예정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화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최 회장과 SK 경영진, 러몬도 상무장관은 백악관 회의실에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220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150억 달러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50억 달러는 그린 에너지 분야, 20억 달러 규모는 바이오 과학과 의약품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발표라며 극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으로 불과 180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화상으로 면담하는 것에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here at the White House. And again, I feel so badly. I'm so close to you, but because I'm in the last day of having been diagnosed with COVID, I'm feeling great. I hope it comes across that way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SK의 투자는 성과를 부각시킬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SK의 투자로 미국 일자리를 2025년까지 4천 개에서 2만 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높아진 금리에 대출이 부담스러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건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9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이 8억 원이 넘었지만 최근 7억 원에 거래돼 1억 원 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2019년 4월 이후 2억 원이 넘게 가격이 오르다 3년 만에 처음 떨어진 겁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도 3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며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3.2%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전세 시장 불안이 우려됐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전세 대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년 사이 전세값이 2억 원 가까이 올라 부담인데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섭니다. 용적률을 최대로 할 경우 123층인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데 이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허드슨 야드. 오랫동안 버려졌던 철도 부지는 흔적조차 사라졌고 400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며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에 달하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글로벌 금융위기 뒤 지난 2013년 개발이 좌초된 지 10년 만에 이곳이 뉴욕의 허드슨 야드와 같은 개발이 추진됩니다.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 한복판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조성되고 대규모 녹지 공간과 함께 지하철과 GTX,
미래 항공교통을 잇는 모빌리티 허브로 자리매김됩니다. 적극적으로 랜드마크를 개발한다.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서 직주 혼합, 여가 문화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앞서 지난 5월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용산 개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용산 그리고 서울이 시민의 행복은 물론이고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은 용산의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선생님 컴퓨터를 악성 코드로 해킹해 시험 문제를 빼돌렸습니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벌였는데 교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달 말 학생 2명이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노트북에 직접 만든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교사 노트북에는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이 있었는데 악성 코드는 시험지와 답안이 나온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몰래 찍어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 직전 다시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 그림 파일을 회수한 뒤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수학과 지구과학 등 일부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거든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이미지 파일을 보고 USB에 담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시험지 자체가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는 같은 반 친구들의 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답을 다 외웠지만 다른 한 명은 쪽지에 답안을 옮겨 적어 시험을 치른 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를 본 반 친구들이 찢어진 쪽지를 하나하나 맞춰봤고 결국 답안지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학생 2명은 성적 압박에 시험지를 훔치기로 했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18년도에도 시험지가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험지를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허점이 또 드러난 겁니다. 학생들이 침입했던 교무실은 지난 3월쯤 위치가 바뀌면서 경비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경찰은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달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이 붙잡혀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번엔 학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데다 약이나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줄줄이 들어오고 과학수사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충남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하게 야윈 60대 남성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아들은 아버지가 숨지자 한 달 넘게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지기 전 아들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버지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겁니다. 갈비뼈 골절된 부분하고 목 부위 상처난 부분하고 손톱으로 이렇게 파이고 그런 자국이 있어요. 숨진 60대 남성은 올해 초부터 치매와 당뇨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치매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음식은 물론 약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용변을 본 아버지를 시킬 때 뜨거운 샤워기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넘어졌다는데 뭐 상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검찰은 건강보험공단 등을 압수수색해 숨진 아버지의 치료 중단과 사회복지 거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인데 요새는 마약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있죠. 실제 국내 마약 적발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들여올 때 더 많은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붙잡히는 마약 사범은 줄었죠. 이유가 뭘까요? 박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연이어 사망한 강남 유흥업소 사건. 숨진 남성의 차량에선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중량은 238kg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건당 중량이 2배 늘어나면서 밀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입니다. 소위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작년보다 2배나 늘었는데 동남아와 미국 등에서 수입 화물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유입량에 비해 경찰의 마약 판매책 검거 인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3년째 검거 인원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작년의 절반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크웹이라든가 첨단 SNS를 활용해서 범죄의 은닉성을 아주 고도화했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도 고도화되어야 됩니다. 위장 수사를 법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문가들은 최근 마약 거래가 저연령화되고 온라인 위주로 발전하면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통해 수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속리산 속 휴게소들이 하나둘 철거된 후 뜻밖의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음주 산행을 부추기고 음식조리로 생태계가 오염된다며 고지대 휴게소 3곳이 철거됐는데요. 휴게소와 함께 화장실이 없어지자 등산객들이 주변 수풀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사례가 는 겁니다. 국립공원 측은 저지대에서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해발 920m에 남아있는 휴게소에 다다를 때까지 용변을 참으며 등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산중 용변은 엄연한 불법으로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악취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죠.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화장실까지 없앴는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임시 화장실 등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산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선 트럭이 폭발해 마치 폭탄이 터진 듯 도로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빨간색 트럭에서 갑자기 펑 하며 연기가 나는가 싶더니 기우뚱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곧바로 폭발하는데 편도 4차로를 넘어서는 거대한 화염이 발생합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놀라 급히 멈춰섰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덤프트럭 한 대는 불길에 휩싸이는데요. 당시 빨간 트럭은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와 표백제를 싣고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국에 따르면 60m에 달하는 불더기 속에서 트럭 2대의 운전자가 모두 빠져나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는데요. 경찰은 타이어 파손을 원인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 허위 서류로 농지도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근 LH 직원들이 출장지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본부의 간부 A씨는 지난 2018년 업무 보고를 받으며 경기 남양주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사업지 근처의 토지와 창고를 지인들과 함께 5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전 충남본부의 B씨는 자료를 검토하다 알게 된 정보로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10억 원을 넘게 주고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산 LH 직원 10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고위 간부는 2명,
개발 업무에 참여한 직원은 4명이었습니다. 또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농지를 산 직원 21명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6명은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최근 LH 간부들이 출장을 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강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합당한 문책을 통해서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에 대해 신속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우리 육군이 항공전력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를 비롯해 블랙호크와 시누크 등 30대의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에 늘어선 30대의 헬기가 맹렬한 굉음 속에 이륙합니다. 공격용 헬기 아파치가 선두를 이끌고 400여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기동 헬기 블랙호크와 시누크가 뒤를 따릅니다. 잠시 뒤 적의 미사일이 포착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직 상승의 급선회까지 아슬아슬한 회피 기동이 이어집니다. 산악 지형 뒤에 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90도 가깝게 기체를 기울일 때는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기관포 450여 발과 로켓 150여 발로 적을 완벽히 제압했고 블랙호크에서 내린 병력들이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만에 열린 이번 훈련은 육군 항공사령부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공격용 헬기 아파치 16대와 병력 수송을 위한 블랙호크 10대, 물자 수송을 위한 시누크 4대가 동원됐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주한미군도 경기도 포천의 연평 사격장에서 공대지 유도탄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다음 달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작전과 같은 대규모 공개 훈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유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스라엘 앞바다가 이곳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말 물속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는데요. 그물을 건져 올리면 생선보다 이게 훨씬 많이 잡힌다네요. 청록색 바다를 가득 채운 흰 점들은 전부 해파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양인데요. 해파리가 사람을 쏘는 탓에 해수욕객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바닷가의 담수화시설이나 어망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떼는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타고 지중해로 넘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진 데다 물고기를 과하게 많이 잡아 천적이 줄면서 해파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갔다간 큰일 나겠는데요.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남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법정 화폐로 금화를 발행했습니다. 금화의 이름은 빅토리아 폭포를 뜻하는 모시오아 투냐라네요. 짐바브웨 국책은행장이 새로 출시된 금화를 들어 보이는데요. 기념 주화가 아니라 진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발행된 금화는 모두 2,000개, 한 개당 우리 돈으로 238만 원쯤인데요. 자국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보니 가치가 확실히 보장되는 금을 화폐로 쓰게 된 겁니다. 짐바브웨는 20여 년째 고질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2008년엔 6개월간 물가가 3억% 올라 하루 2번씩 가격표를 고쳤다네요.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해안에서 혹등고래가 선박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혹등고래의 크기는 대략 17m에
무게는 40톤 정도였는데요. 혹등고래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라네요. 물 위로 뛰어오르던 고래와 부딪힌 보트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데요. 미국 플리머스 해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혹등고래는 성격이 온순한 데다 재주를 잘 부려 사람과는 좋은 친구 사이인데요. 이번 사고는 혹등고래를 관찰하던 보트가 고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재주를 부리는 혹등고래와 부딪힌 겁니다. 보트 앞쪽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겠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며 우주 개발에 힘을 합쳤던 러시아가 2024년부터는 국제우주정거장에 관여하지 않고 자체 정거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불행한 진전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로부터 400km 떨어진 궤도에 있는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건설했습니다. 우주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해왔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러시아가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2030년까지 자체 우주정거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Решение и уход с этой станции после 2024 года принят. Я думаю,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мы начнем форм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орбитальную станцию.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월 이후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군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총리였던 보리소프를 연방우주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t's an unfortunate development given the critical scientific work performed at the ISS, the valuable professional collaboration our space agencies have had over the years.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민간 협력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밤 많이 더우셨죠?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도 26도를 웃돌며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해안가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5.9도, 전주 25.4도, 제주는 26.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하시고 야외 작업은 중간중간 꼭 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